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쿠팡입니다. 아, 쿠팡이요? 네, 이제는 정말 우리 일상에서 뭐랄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뉴스 기사들, 네,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논란이 됐던 그 대외비 내부 문건, 네. 또 물류센터에서 있었던 산재나 화재 사고에 대한 심층 보도들까지요. 네, 정말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의 바탕으로 쿠팡이라는 이 거대 기업의 여러 얼굴을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소비자,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문제, 바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이야기해보죠. 쿠팡이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엔 5만 원 하면서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액수만 들으면 되게 파격적인 보상처럼 보일 수 있죠. 네네. 그런데 보내주신 YTN 기사나 다른 자료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사실상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 그 쿠폰으로 주는 방식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게 현금이 아니라 네 종류의 쿠폰으로 쪼개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 내역 보고 좀 황당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자주 쓰는 쿠팡 상품 구매 할인 쿠폰이랑 쿠팡이츠 쿠폰은 각각 5,000원짜리 한 장씩. 이게 전부더라고요. 네, 딱 10,000원인 거죠. 그렇죠. 나머지 4만 원은 쿠팡 트래블, 그러니까 여행 상품에 쓸 수 있는 2만 원권이랑 아, 알럭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명품 패션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2만 원권 쿠폰이에요. 솔직히 이 서비스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까요? 거의 안 쓰죠. 게다가 3개월 안에 써야 하고 5,000원 미만 상품에는 못 쓰고 뭐 차액 환불도 안 되는 조건들이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냥 5,000원 혹은 쿠팡이츠를 쓰는 사람이라도 최대 1만 원짜리 보상인 셈이죠. YTN 기사에 나온 시민 인터뷰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렇죠. 이건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사 비인기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뭐랄까 마케팅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과거에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던 SK텔레콤 사례랑 비교해보면 쿠팡의 태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 그때는 어땠는데요? 당시 SKT는 데이터 쿠폰이나 멤버십 할인 같은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소비자원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잠재적으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할 가능성까지 열어놨거든요. 와,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인데요? 네, 확실히 다르죠. 근데 쿠팡은 우리 조사는 330만 건이 아니라 3천 건만 유출됐고 외부 유출은 없었다. 네, 그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1조 7천억 원 규모의 보상안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라면서 추가 보상 논의에 선을 딱 그어버렸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패턴이요? 네,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지려는 자세보다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적 손실을 방어하려는 태도가 우선시된다는 점입니다. 이 꼼수 보상안이 그 시작점인 셈이죠. 아, 그 패턴이 다른 자료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군요. 맞습니다. 정부도 칼을 빼들긴 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앞으로 이런 독점 플랫폼 사업자가 갑질을 하면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법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네. 물론 이번 사건에 바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경고 메시지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보상 문제를 보면 소비자들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요. 사실 보내주신 자료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분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 내부 문건 말씀이시죠? 네.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대외비 EHS CFS PG07 위기관리 대응 지침이라는 거요. 네, 그 문건이 이번 사태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요? 네. 표면적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지침인데 그 내용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노동자의 안전이나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사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자료에서 몇 구절을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족 대응 지침에 가족 구성원 중 우호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네, 그 부분. 그리고 회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는 문구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이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유족을 회유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된 사실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유족 주변을 지킨다면서 장례식의 직원을 최소 2명 이상 상주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와, 감시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외부 단체나 언론과 접촉하는 걸 막고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통치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와,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는 문구는 정말 소름이 돋네요. 이게 정말 공식적인 지침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지침이 필요할 만큼 사고가 잦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 질문이 바로 핵심을 찌릅니다. 매일 노동 뉴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쿠팡과 계열사에서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가 무려 4천 건에 육박해요. 4천 건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승인율인데 91.2%에 달합니다. 91.2%요? 거의 대부분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승인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든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만큼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는 방증이군요. 네. 아까 보신 그 위기관리 지침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패턴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는군요. 정확합니다. 소비재 보상 문제에서는 꼼수 쿠폰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면 노동자 산재 문제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인 거네요. 네. 그리고 그 피해가 누구에게 집중되는지를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누구에게 집중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산지 승인을 받은 노동자의 거의 절반, 48.5%가 입사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 노동자였습니다. 절반 가까이 가요? 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오래 일한 사람보다 신입 노동자에게 사고가 집중된다는 건 기본적인 안전교육이나 숙련도를 높일 시간조차 주지 않는 그런 가혹한 노동 환경을 암시하는 거죠.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네요. 빠른 배송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인력을 갈아 넣는 방식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통계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속도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누군가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치러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야기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죠. 쿠팡의 영향력은 소비자나 노동자를 넘어 이들이 자리 잡은 지역사회 전체에도 미치고 있어요. 아,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2021년에 있었던 이천 덕평물류센터 대형 화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맞아요. 당시 쿠팡은 그 물류센터에 대해서 4,000억 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자산에 대한 대비는 철저했던 거죠.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과 농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보내주신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화재를 진압하면서 쓴 엄청난 양의 소방수와 유독성 분진이 바로 옆 복화천으로 흘러들어갔고 아, 환경오염 문제. 네, 물고기 1,0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이게 다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농업 용수였을 텐데요. 맞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가 막심했죠. 물류센터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농사짓는 농민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화재 이후 농작물 피해가 수억 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쿠팡 측이 제시한 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이 태반이라고 해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회사는 4천억짜리 보험으로 자기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정작 그 회사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은 몇 년째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도 또 그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회사의 직접적인 리스크가 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의 피해, 즉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심지어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무려 8분이나 늦게 작동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쿠팡 측의 과실 가능성까지 제기됐어요. 8분이나요? 네. 만약 이게 사실로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시스템 관리의 허점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 셈이죠. 오늘 저희가 소비자,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쿠팡을 둘러싼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세 가지 이야기 모두에서 놀랍도록 일관된 하나의 패턴이 관통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죠? 바로 문제가 터졌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당장의 비즈니스 효율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사후적, 방어적 대응 방식입니다. 아, 꼼수 보상안도, 위기관리 지침도, 지지부진한 환경 피해 보상도 모두 이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니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런 쿠팡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사회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는 내용이었죠. 쿠팡 플렉서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훨씬 쉬워졌다는 거잖아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쿠팡의 내부 대응 방식과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룬다. 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쿠팡 플렉서나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쿠팡의 내부 지침은 어떻게 하면 산재 책임을 최소화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회적 기대와 기업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앞으로 쿠팡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쿠팡이 제공하는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난 측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문 앞에서 마주하는 그 편리함의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편리함을 누리는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까요?